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연산군일기 제3부 불안한 시작, 연산과 대간의 파워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95년 3월 16일 자신의 모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연산군. 그대로 경도에서 그야말로 이제 무자비하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이제 폭군이 되었을 것이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왠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놀랍게도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였던 이른바 갑자사화죠. 갑자사화는 이로부터 거의 9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터지게 됩니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가도 늦지 않는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왜 10년 가까이 묵혀둔 어머니의 복수를 10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가서야 한다. 뭔가 좀 이상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왜 10년은 그렇게 기다렸냐 했을 때 어머니의 복수보다도 좀 더 급한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을까.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뭔가 좀 더 급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10년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연산군에게 있어서 더 큰 관심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대간들하고의 파워게임이었죠. 연산군은 부왕인 성종이 지나치게 대간의 힘을 키워놨다. 그래서 이들이 일종의 막강한 권력기구로 급부상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홍문관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이게 어느새 이제 3, 4의 일원이 돼가지고 왕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구로 확장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참 옛날 얘기인데 거의 한 7, 8년 전이었나? 어떤 분이 제 강의 따라다니면서 계속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홍문관을 3사로 분류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연산군이 말하기를 홍문관은 원래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단순한 학문 연구하는 기관이지 3, 4의 본래 기능, 거기에 해당하는 기능인 언관의 기능은 원래 없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일차원적인 해석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네, 근데 제가 뭐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계속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 홍문관은 그런 학문 연구 기관으로 시작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 자체는 맞기는 한데 성종 때 가서 이게 언론 기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확장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연산군이 불평을 한 거죠. 저거 원래 그거 아니었는데 쟤들 언제 저렇게 바뀌었어. 불평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뒤로 홍문관이 다시 단순한 학술 연구 기구로 돌아갔던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3, 4의 기능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연산군은 이렇게 3, 4의 기구들이 막강한 권력 기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대간들은 대간들대로 성종 때부터 누려왔던 언론의 자유를 계속 유지를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새 임금과 대간들 사이에 강력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로 연산군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간과 충돌할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게 뭐였냐면은 성종의 49제하고 관련된 문제였어요. 조선이 비록 성리학을 국시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49제의 불교식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제 걸리는 게 있긴 있죠. 그게 뭐였냐면은 성종은 도학군주를 추구했던 임금이었죠. 누구보다도 성리학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표방을 했던 임금인데 그래서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성종의 49제를 과연 관행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불교식 제를 지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성종께서는 좀 이제 도학군주셨으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고 논쟁이 좀 생겼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연산군이 아직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첫째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판단이 좀 명확하게 서지 않았는지, 연산군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수대비에게 판단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인수대비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 사실 인수대비는 성리학 경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한, 보기 드문 이제 여학자였지만, 그러면서도 또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대비는 어떤 답변을 내리냐면은, 서남께서 불교를 멀리 하시긴 했지만 딱히 불교식 제를 지내지 말라. 내가 죽더라도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유교를 내린 것도 없으시다.
그러니 전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답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뭐 이게 인수대비가 불교에 대해서 뭔가 좀 편파적인 편애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보편타당한 상식에서 밀어봤을 때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조선의 그 핵심적인 가치, 성리학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춤과 효거든요. 하여튼 효하고 엮이면은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풍수지리상 명당. 그거 성리학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봤던 거예요. 어쨌든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한 행동이니까요. 자, 이렇게 답이 내려오자 연산군은 대비전의 뜻을 받들어서 부왕의 49제에 불규칙제를 올릴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수륙제까지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산군이 통큰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죠, 그죠? 네. 바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대관들이 이렇게 좋은 건수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대관들은 바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선왕께서 평소에 불교를 멀리하신 도학군주셨는데 이 같은 조처를 취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대관들의 비판이 거세어지자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연산군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대로 가서면 이제 첫 번째 파워게임은 대관들이 승리를 할 법한 상황이었는데 자, 근데 이때 뜻밖의 지원 사격이 등장을 했으니 바로 좌의정 노사신입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하실 분인데요. 자, 노사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종 이래 대관들의 힘이 너무 과도하게 세졌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트집 잡고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국상도 안 끝난 시점에서 대관들이 너무 지나치게 비판 활동을 하니 아니 뭐 허니문도 없는 거냐. 더군다나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전하께서 선왕께 좀 효로를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이건 너무 좀 인정머리 없지 않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노사신도 본질적으로 이런 이제 3사 대관들의 언론 활동을 부정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은 했는데 이게 좀 너무 도가 지나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사신이 좀 용기를 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쯤 가면 훈구 대신들이 다 몸을 사리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공연이 대관들한테 잘못 찍히면은 집중 포화 맞을 게 뻔하고 그러면 이제 뭐 역사의 간신배로 기록이 된다든지 그죠? 당대에도 계속 간적이라고 욕먹으면서 끊임없이 탄핵을 당할 게 뻔한데 누가 이거 함부로 나서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사신이 여기서 대단히 용기를 낸 건데 어쨌든 노사신이 집중 포화를 받을 것을 각오를 하고서 이렇게 반론을 펼칩니다. 대관들이 조정의 관행을 무시한 채 앞에도 다 했었다. 그걸 무시한 채 지나치게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거 좀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하고 결국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노사신의 지원 사격에 당연히 대관들은 이제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어쭈구리 이것 봐라. 감히 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노한 대관들은 이제 노사신을 공격하게 되는데 논쟁이 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은 논점이 지금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성종의 49제 때 불규칙 제를 지내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면은 이제는 노사신과 관련해가지고 논쟁이 불씨가 그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실 뭐 현대 정치에서도 많이 보는 장면이긴 하죠. 처음에 뭐가 문제였는지는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가면서 이제 인신 공격성 발언, 트집 잡기, 논점 흐리기,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기 이제 지저분한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아무튼 이때 대관들은 노사신을 두고서 저거 아첨이나 있었는 간신배다 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올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연산군이 즉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던 바로 요 시점. 사실상 뭐 허니문 기간이죠. 그 기간에 벌써부터 연산군과 대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살벌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아직 49제 문제로 한창 공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종의 묘호와 관련된 문제도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묘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태정태세 문단세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태정태세 문단세는 살아생전에 받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살아생전에 스스로가 세종대왕이라고 불릴 거라고 모르고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왕이 돌아가시면은 그 후대 왕과 신하들이 선왕의 업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묘호를 이렇게 지어다 바치는 건데 성종도 당연히 이제 묘호를 지어야 되는 시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할 것이냐 했을 때 홍문관 직제학이었던 표현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왕의 묘를 인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홍문관은 3, 4 일원이죠, 그죠? 그 대간 패밀리인데 그쪽에서 이제 인을 주장을 하게 돼요. 인종이라고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이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성리학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인으로 보고 있고 군주에게 인자를 붙인다는 것은 이게 보통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함부로 인자 이렇게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종에게 인자를 붙인다는 것은 대간들이 그동안 성종한테 온갖 잔소리, 트집, 시비거리 다 걸고 넘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존경은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제 거시기한 부분이긴 한데 존경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자 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세종한테도 이거 안 붙이려고 했는데 성종한테는 이 인자를 붙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생깁니다. 명의 네 번째 황제였던 홍희제가 또 묘가 인종이에요. 그래서 명에서 사용하는 묘를 함부로 우리가 써도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뒤에 인종도 나오고 인조도 나오고 다 쓰기는 쓰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첫 케이스다 보니까 좀 논쟁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훈구파의 대표였던 영의정 윤필상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괜히 인 썼다가 외교적으로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인보다는 성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룰 성자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룰 성자도 나쁜 건 아닌데 인보다는 뭔가 좀 이제 급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는 해요. 다만 윤필상도 나쁜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 대간 세력들이 윤필상의 주장을 수용할 생각을 하진 않고 또다시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다시 또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묘호 문제를 가지고서 이번엔 대신과 대간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뭔가 진짜 연산군이 즉위하자마자 계속 이런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과연 이 첫 번째 힘겨루기 파워게임은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